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1대 대선 후보로 선출된 가운데 이번 주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선언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전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보겠습니다. 총 89.77%를 기록했는데 1위는 예상이 됐습니다만 득표율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압도적이죠. 이건 뭐냐면 국민들이 많이 지쳤어요. 특히 민주당 당원들은 0.73% 차이로 졌습니다만 모든 걸 다 뺏겨버린, 그리고 결국 윤석열 정부가 성공했더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긴 어려웠을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완전히 나라를 폭망시켰잖아요. 그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더 이상은 정권을 잃어서는 안 된다. 꼭 정권을 교체해야 되고 이재명 정부가 정말 유능하게 나라를 이끌어야 된다. 이것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게 집중됐고, 또 정권을 잡아서도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해야지만이 국정 동력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더 이상 이제 뽑을 사람은 없고 이재명 후보밖에 없으니까 견제보다는 밀어주자, 압도적으로, 이 민심이 통한 것 같습니다. 네, 강한 열망이 집중된 결과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 보는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운동장을 기울여 때려놓고 한 경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물론 이제 당 장악을 한 이후에 장악된 당에서 근 90% 정도의 득표율로 후보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견제 세력이 없다는 거에 반증이죠. 그러니까 당이 비민주적인 운영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그 비명행사라는 단어로 상징되듯이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사실은 자연스러운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성했다고 추정되는 분들에 대해서 공천이 되신 분이 사실상 드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의 공천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히 이례적인 경쟁자에 대한 공천 탈락, 이런 부분의 결과인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는 이제 경선 룰까지 그동안에 쭉 해오던 그 대의원제도, 국민이 참여하는 대의원제도를 없애고 50대 50 룰 변경을 했어요. 이 후보자들이 다 찬성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강자로 군림하면서도 더 강자가 되기 위해서 대선 경선 직전에 룰을 바꾸고요. 그다음에 TV 토론도 10번 이상 했던 부분을 물론 조기 대선이지만 어쨌든 2번 내지 3번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은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또 차단시켰죠. 여론조사 업체에 대해서도 공정성의 의문을 제기가 됐고, 지난 총선 과정에서는 상당히 원내대표마저 문제 제기했던 해당 여론조사 업체가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그대로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에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을 다 10으로 눌렀다는 거죠. 그런 결과기 때문에 저 89.77%에 대해서는 평가하기가 어렵다, 개인적으로. 또 하나는 이전에 DJ도 상당히 높은 득표율로 올라가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는 1.7%인가요? 상당히 박빙으로 이기셨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상당히 높은 지지율로 올라섰지만 대선에도 2%인가요? 그 정도로 상당히 어렵게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본선을 그대로 반영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본선에서는 견제 심리가 작용할 여지가 크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뭐 전혀 반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비명이 탈락을 많이 했죠. 그런다고 해서 권리당원이 바뀌었습니까? 그대로거든요. 권리당원들이 왜 90% 가까이 지지를 보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 이번 대선은, 이렇게 본 거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됐죠. 김동연 지사도 경기도지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대선 후보로 소환됐잖아요. 김경수 지사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갑자기 왔잖아요. 이분들 무슨 준비를 했겠어요. 이분들은 불리한 위치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독재가 아니라 지금 그 구도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TV 토론 솔직히 좀 재미는 없었죠. 후보가 이미 결정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TV 토론을 3번 하느냐 10번 하느냐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시대 현상이고, 90% 가까운 지지는 결국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 그리고 절대 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바라는 당원들의 힘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 호남의 득표율이 가장 관심을 많이 받기도 했었는데 호남 투표율과 득표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거든요. 이것 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상외로 높았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지난
당대표 경선 때에는 20%대로 머물러 있었는데 예. 담양군수 패배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걱정들 많이 했을 텐데 이재명 대표가 전국적으로 사실은 이제 고른 지지율 내지 투표율을 기록함으로써 명실상부 민주당에서는 이제 패권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의 패권자가 됐는데 이 패권 과정이 이제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예. 그러니까 호남이 그럼으로써 사실은 이제 호남의 정치 공간이 열리기는 어렵게 됐죠. 원래대로라면 조국 신당의 정치 공간이 열리든 아니면 보수층 등의 연합에 의한 정치 공간이 열리든, 근데 그 정치 공간이 좁아졌다는 부분이 있어요. 예. 다만 이 이재명 대표의 그간의 행보 또는 언행을 통해서 만약에 의문이 제기됐던 그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남아있다면 호남 유권자의 표심은 얼마든지 바뀔 여지가 있는 거고요.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복합 쇼핑몰 문제로 호남 홀대론이 사실은 그 당시에 민주당이 불식시키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AI 관련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우고 계신데 그 공약에 대한 구체성 또는 뭐 실현 가능성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향후 호남 민심을 좌우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그 호남 경선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호남의 민심은 이런 것 같아요. 밀 사람이 없지. 이제는 뭐 이재명 후보 말고 있어? 이제는 우리가 밀어줘야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 그 고생, 검찰의 그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 다 받았잖아. 이제 사법 리스크는 없잖아. 오히려 이 사법 리스크는 국민의힘의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제보다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제 좀 믿어주는 거예요. 자꾸 악마화 프레임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정말 뭐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위증교사라든가 공직선거법에서 다 무죄가 나왔잖아요. 아, 검찰이 너무 탄압을 했구나 라고 이제 이런 정도 수준에 이른 것이고, 조국 혁신당에서 담양군수를 뽑아준 것들은 어차피 국민의힘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견제를 주지만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 압도적으로 밀어준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수락연설에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요. 통합을 14번 말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했거든요. 어제 그 이재명 후보의 수락연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무죄가 다 나온 건 아니죠. 그 뭐 8개 사건 5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은 이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위증교사죄는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결심 및 판결을 앞두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재판 지연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어쨌든 사법 리스크를 좀 지연시키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어제 국민의힘을 사실상 언급 안 하셨다고 했지만 했죠. 이게 뭐 내란과 관련된, 예.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의 출마마저도 내란 행위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단어를 10몇 번 사용했다 하더라도 진정성 있는 통합을 추구하는 분야에 대한 믿음은 사실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것을 마치 갈등 구도를 해서 통합을 얘기하지만 분열적 구도를 계속 국민께 얘기를 했다고 보여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출 수락 연설 치고는 상당히 분열적이었다, 공격적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그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한 이후에 적폐청산이 있었잖아요. 상당히 오랜 동안 그 이상의 적폐청산 시즌2가 도래할 것을 미리 예고했다. 부인도 안 했어요, 개인적으로. 난 이렇게 하겠다. 오히려 이게 뭐 정치보복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거다, 그거는. 적법한 사법 절차에 따른 그거는 뭐 단죄다. 이런 식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적폐청산 시즌2를 오히려 당당하게 예고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기에 통합이라는 단어를 저렇게 사용하는 부분은 글쎄요, 이게 뭐 에피타이저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적절하다, 믿음이 안 갑니다. 예. 적폐청산 시즌2를 예고했다라고 평가하셨는데요. 아니, 본인들이 잘못한 게 많으니까 두려운 거죠. 뭐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렵다는데 방법이 없는 거고요.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 이유, 국민의힘이 실패한 이유는 딱 그겁니다. 검찰을 너무 사적으로 이용했어요. 그 법원 재판에 너무 의존해서 그냥 오로지 이재명, 오로지 검찰과 사법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 하다가 다 무죄 나와버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되면 이 얘기 안 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하는 거 보면 국민의힘이 참 일관성 있게 이재명 후보 포비아에만 얽매여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악마화하고 이재명 후보는 못할 거야 하는데 잘할 겁니다. 뭐 시기 질투하는 것은 뭐 이해는 됩니다만 잘할 거고요.
이재명 후보는 절대 검찰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면 안 돼요.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특검은 특검대로 이들이 수사하면 그냥 수사하게 냅둬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는 것 같은 모습은 이건 굉장히 나쁘게 비칠 수가 있고 통합의 관점에서 굉장히 저해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왜 통합이 되어야 되느냐? 압축적 경제 성장을 하려면 국민이 통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뭘 하든 그냥 고깝게 보고 마음에 안 들게 보고 하면 국가의 에너지를 집중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통합의 관점에서 그리고 경제 성장에 압축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변호사님도 그래서 변호사님 양심 같으면 이제 정확히 구별하시겠죠. 그런데 자 이재명 대표가 방금 하신 말씀도 8개 사건에 5개 재판은 이건 정치 보복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을 향한 이재명 대표가 언급했듯이 과거와 퇴행으로 보수 정치 세력을 규정하고 내란 정식에 앞장서겠다라고 하는 저 말씀은 단죄고 자 이렇게 거세 실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로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개입한 적 있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단죄가 있나요? 없죠. 대장동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분명한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상대방 정권에서 했던 부분은 이건 정치 보복이고 이재명 대표의 8개 사건, 5개 재판에 대해서 나머지 앞으로 저렇게 공언한 적폐청산 시즌2에 대해서는 이거는 해야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되면은 정치인들은 사실은 국민이 뭘 믿어야 되는지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통합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앞으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시각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의 자기에 대한 저런 여러 가지 재판도 사실은 정당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무죄를 받으시면 되는 거지만 나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고 앞으로 예고된 저런 부분은 해야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이 이게 이제 적폐청산 시즌 2를 예고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통합에 대한 어떤 진정성에 대한 우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후보 어찌됐든 간에 통합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후의 횡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준비한 녹취 듣고 오시죠. 경제 회복과 함께 통합 그리고 이제 내란 극복 이거는 이 세 가지는 거의 함께 가는 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통합의 대상에 내란 세력은 포함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저희들이 마을의 통합과 안정을 이룬다고 할 때 그 네. 마을을 막 돌아다니는 가정 파괴범까지 통합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법에 따른 네. 그런 정상적인 어떤 정의의 확립 네. 이런 걸 하면서 또 그런 것에 기초할 때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선대위에도 어떤 깜짝 비명 카드 이런 것도 준비가 돼 있나요? 이제 선대위가 지금 이제 구성이 되려면 예. 지금 준비가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예. 빠르면 4월 30일 이 정도는 선대위가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그 선대위 구성의 분들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도 통합 메시지 들어 있어요. 그렇게 봐야 선대위부터. 되지 않겠습니까? 선대위 자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인선의 발표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도 상징적인 인물들이 좀 있겠죠. 예.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통합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까? 예, 선대위 때는 실은 슬림 구조로 갔잖아요. 비명 위주로. 근데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합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명, 친명, 반명 상관없이 통합형 선대위를 구성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재명 후보의 생각인데요. 안정적인 모습, 통합하는 모습, 그걸 통해서 국민 불안을 좀 해소시켜주는 게 이재명 후보의 생각이고요. 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현충원 참배를 가잖아요. 네. 이건 뭐냐면 중도 보수까지도 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이게 실용주의거든요. 통합해야지만이 실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통합형 선대위로 갈 것이고 누굴 배제하는 선대위는 아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그 선대위를 좀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그 당 일극 체제라는 비판을 좀 해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선대위 구성에 있어서는 그런 데 방점을 두시겠죠. 그리고 원조 친명으로 평가받는 정성호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지금도 큰 당지가 안 맞고 서포팅하고 계신 걸로 봐서는 원조 친명, 신친명 여러 가지 이제 분류가 있지만 그런 분류가 큰 의미 없는 선대위 구성을 할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 강요를 지냈던 분들도 선대위에 합류시킬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어떤 행보를 근거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통합을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주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법적인 노력도 물론 선거 기간 동안에 하기는 어렵지만 공약적인 측면도 입법적인 노력과 연결되는 이런 활동도 보여주시면 국민이 조금 더 어떤 신뢰를 회복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 정부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의 어떤 선관위 캠프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깜짝 카드 있는 겁니까? 저번에 한 분이 발표했어요. 지금 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윤석열 정부 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들어왔고요.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 활동했던 분들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실용의 관점에서 능력 있으면 다 포용하겠다. 능력 있는 사람을 데려다 쓰는 것이 국민에게 유리한 거잖아요. 좋은 것이고 그래서 배제의 카드는 없다. 다만 이제 어떤 분이 오실지는 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오을 의원 얘기하시는 거죠? 네, 권오을 네, 전 맞습니다. 의원?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이 의원들이 실력으로 모셔가서 국가를 위해서 쓰는 건 좋죠. 근데 포장지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예.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이제 정치 고비가 상당히 여러 번 있었잖아요. 이번 대권 도전 과정에서 가장 큰 과제가 어떤 게 될 것 같습니까? 너무 어려운 과정을 겪었잖아요. 뭐 국민의힘은 텐트를 친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철근 콘크리트 집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국민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저는 통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뭐 이재명 후보가 저는 정치 보복할 시간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압축 성장을 통해서 국민들을 좀 성장시키고 그리고 이제 분배까지도 챙기는 그런 정부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유능한 정부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정말 힘들었거든요.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경제도 안 좋고 주식도 안 좋고 외환시장도 안 좋고 그러면 주머니가 굉장히 가벼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을 못 쓰고 소비 심리는 악화되고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고 또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의석이잖아요. 다수의석이기 때문에 견제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다수의석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강한 리더십으로 정치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그런 정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과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변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그 대법원 전원회비체의 사건 심리는 변수가 될까요? 일단 그래도 변수로 일단 작용을 하죠. 예. 예를 들어서 파기환송으로 됐다 그러면 이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물론 환송심에서 양형을 정하는 절차는 또 있죠. 그 양형 정하는 단계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올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거죠. 가능성으로 따지면. 예. 그러나 파기환송이라는 거 하나만 갖고도 상당히 민심에 출렁거림이 올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좀 더 큰 변수는 저는 외교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사실은 이제 외교적 빅텐트, 미국과의 빅텐트에 있어서는 불리하다. 예. 왜냐하면 외교 관계라는 것이 정상과의 신뢰에서 나오는 것인데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이 관점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는 중국과 가깝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왔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 이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시 100년 만에 저희가 무역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경제와 안보가 같이 가는 이 상황인데 지금 만약에 중국에 좀 더 기대는 식의 어떤 기조를 갖고 있는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죠. 자, 그런 식의 외교적 갈등 이런 우려 이런 부분이 좀 더 큰 저는 이재명 대표께는 리스크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예. 그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불식시키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그간의 오랜 기간 동안에 해온 거에 비춰보면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우방국들의 생각 그다음에 그 우방국들의 생각 걱정을 반영한 국민들의 판단 저는 이것이 훨씬 더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외교적인 부분이요. 앞으로 남은 36일 동안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타개를 해 나가야 될까요? 뭐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 못한 것은 뭐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미국과 한미 동맹이다. 미국에 굉장히 쩔쩔매면서 함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얻어온 건 없잖아요. 외교는 실리거든요. 뭘 얻어오고 주는 거예요. 주기만 하고 얻어온 게 없었는데 한미 동맹을 자꾸 한미 동맹은 중요하고 중국은 멀리해야 된다라고 해요.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외교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국을 적으로 돌리면 우리나라에 뭐가 좋죠? 저는 좋을 게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중국 경제가 침체되면서 한국 경제도 같이 침체됐잖아요.
중국은 이웃 나라이고 대국이잖아요. 나라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을 잘 이용해야 되는 것이고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도 잘 이용하는 실리 외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미국 가서 뭐 팝송을 부르고 영국 가서 금마차를 타고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외교는 주고받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뭘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반대급부를 받는 외교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 실용주의 택하고 있잖아요. 잘 받아올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공간이 열리지 않는 외교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미국한테도 유리할 거 저희가 다 취하고, 그죠? 그다음 중국한테도 유리한 거 다 취하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죠. 그거를 추구하지 않는 정치 세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전반적인 전부 다 이익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그 선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외교적 문제인 거예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핵협의 그룹을 완성시켰듯이 기본적인 안보에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바탕을 해놨고요. 그와 관련된 민주당의 시각은 1차 탄핵안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한미일 안보협약이 탄핵 사유로 들어갔었잖아요. 자, 이런 우려, 자, 이런 것들을 좀 뭐 그야말로 이상적인 어떤 뭐 전제를 놓고 왜 굳이 중국하고 척을 짓느냐. 척을 지려고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네.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중국이 달갑지 않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누굴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고 이건 국민을 속이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예. 그냥 여기 쉐쉐하고 여기 가서 좋게 하고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겠어요. 그렇게 못하니까 선택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누구를 선택하는지 그 선택에 대한 해안 그다음에 정치판을 어떻게 읽는지 이거 관련된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예, 민주당은 일단 대선 후보가 확정이 돼서 이재명 후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은 가운데에서 어떻게 외교 정책에 대한 또 분명한 이야기가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2차 경선 마지막 투표일입니다. 내일 결과 발표가 나올 텐데 과반 득표자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안 나오겠죠. 예, 너무 지금 후보들이 좀 도토리 키재기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합치면 커질 수 있잖아요, 파이가. 예. 그런데 나는 한동훈은 예를 들어서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싫어. 또 홍준표 후보는 탄핵에 반대했기 때문에 싫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뭉쳐지지 못하는 것이 있고요. 이 사람이 되면 나는 선거 안 할래. 투표 안 할래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덕수 대행 나오면 나는 한덕수 후보 찍을 거야. 뭐 이런 벌써 경선이 흥행에서 멀어져 버렸던 측면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김경수, 김동연 지사가 준비를 못했듯이 국민의힘 후보들 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도 그냥 화만 낸 것 같아요. 계속 깐족된다고 그러고 뭐 나 이 선거 방송하기 싫다 그러고 뭔가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좀 신경질적으로 나왔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갑자기 그냥 탄핵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고개 숙이지 않으니까 지지를 확 받았잖아요. 그럼 이게 정상적인 지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는 빠지는데 막상 준비된 모습을 못 보여줬다는 측면이고요. 뭐 한동훈 후보가 그나마 뭐 토론 과정에서 조금 우위를 보인 것 같긴 한데 아직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정상적인 모습을 제대로 못 보여줬고 이건 결국 준비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세를 극복하기는 어렵고 또 후보들만 어떻게 탓하겠습니까? 국민의힘 텃밭이 지금 제대로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역시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하든 안 하든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다라고 봅니다. 윤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과반이 나오기는 어려운 판세인 건 저도 분명한 것 같은데 예. 아마 그러나 40%대 후반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뭐 후보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왜냐하면 이제 당원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에서 전략적 투표가 만약에 된다면 40% 중후반 정말 만약에 과반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예. 실제 이제 판세는 그렇지 않아 보이고 다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경선 토론 과정에서 좀 뭐 이쁘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 건 맞아요. 그런데 경선이니까 좀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예전에 이낙연 전 지사하고의 토론 과정보다는 뭐 좀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런 좀 아름답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께 좀 양해를 구하고요. 다만 조금 더 국민께 본인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었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하루 저희가 당원들 온라인 투표를 하고 네.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을 전화를 걸어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지난 투표율이 보니까 근 42%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고무적이지만 예전에 비춰볼 때 좀 낮은 건 맞거든요. 좀 더 투표에 다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40%대 득표자가 나온다면 그게 찬반 쪽 후보자입니까? 아니면 찬탄 쪽 후보자입니까? 아니면 반탄 쪽 후보자일 겁니까?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뭐 그 저희가 투표 룰을 보면 예. 당원들 50%, 그다음에 국민의힘 그 우호적 지지층 50%이기 때문에 뭐 그냥 대략 생각해 보시면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요, 2차 경선 마지막 토론회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대국민 사과 의사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는데 관련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상처받은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지 세 후보 모두께 한번 묻겠습니다. 우선 홍 후보님 어떠십니까? 제가 최종 후보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줄탄핵, 30명 넘는 줄탄핵, 그리고 특검, 또 예산의 전면 삭감 이런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돼야 됩니다. 할 생각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고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보고 해야 한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12월 3일 밤 계엄을 저지한 이후부터 줄곧 반복해서 대단히 많은 숫자로 이미 사과를 했습니다. 예, 참고로 저도 사과를 2번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네, 국민께 사과를 할 의향이 있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한 후보가 2명입니다. 한동훈 그리고 안철수 후보 2명인데 일단 이 발언 앞으로 경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일단 뭐 안철수 후보는 지금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과를 안 할 것처럼 하잖아요. 그러면 계엄이 잘못되지도 않았고 탄핵도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은 아주 잘못됐다는 거.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결정이 났는데 사과를 못 하겠다? 이분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이분이 2강에 들어갈 거라는 얘기를 하세요. 국민의힘 후보, 국민의힘 패널들 중에 정상적인 당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만들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헌법재판소는 살아남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 같은 분은 나오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조금 더 정상적인 후보들이 대선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국민의힘이 잘 되는 것보다는 국민의힘의 정상적인 분이 아닌 분이 대선 후보가 되면 나라의 대외 신인도라든가 뭐 품격이라든가 이런 게 다 한꺼번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좀 정상적인 당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 부위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정상 비정상이라는 단어를 사실 쓰면 안 되는데 쓰셨으니까 제가 한 더 좀 쓸게요. 뭐 8개 그 사건으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후보자가 되는 정당은 정상적인가요? 자, 그렇게 따지면은 그건 이제 당원들이 뽑았으니까 저희가 존중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원들이 뽑으면 존중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정상 비정상으로 갈라서 저희가 평가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저기서 이제 사과할 시점이 아니다라는 것이지 사과를 안 하겠다라고 한 후보는 저는 없어 보여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가 얘기한 거를 종합해 보면 지금 민주당 헌재 결정문 이후에도 적시됐듯이 사실 정치권 전반이 국민께 사과해야 될 문제다라는 거잖아요. 정치권 전체가 그중에 일부는 하고 일부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민주당도 국회 전행을 통해서 국익을 훼손하고 이것을 끝내야 되겠다라는 뭐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것 같다라고 헌재 결정문에 적시가 돼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물론 계엄이라는 부분은 부적절했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부적절했다는 부분은 국민의힘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탄핵하고는 이제 별 문제예요. 그런데 마치 계엄을 그러니까 탄핵을 저희가 반대했다고 해서 계엄을 옹호한 정당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프레임인 것이고요. 자, 그렇게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사과를 미뤘다고 해가지고 계엄이 정당하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이미 누누이 바꿨어요. 그 부분은 이제 민주당이 프레임으로 자꾸 저희를 공격하는 부분인데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이제 안철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엄을 찬성했던 입장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사과 부분을 별도로 더 언급했다고 해서 판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만약에 계엄을 반대했던 분이 사과를 언급하거나 예. 또는 계엄을 찬성했던 분이 사과하면 안 된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원래 기대됐던 부분과 다른 행보를 하거나 지지층의 다른 분에 대한 어필을 하게 되면 영향을 미치지만
해왔던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예.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봅니다. 미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답변 드리면 계엄이 부적절한 건가요? 불법이죠. 이거 심각한 불법이고요. 선거관리위원회 야구방망이를 갖고 가는 정도 수준의 정부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부다 말씀드리고, 그래 좋습니다. 정치는 뭐 일관성이 보여줘야 되고 표를 얻어야 되니까 일관성 있다라고 하겠지만 시대 변화에 대한 현실 인식 정도는 있어야 돼요. 윤석열 전 대통령 현실 인식이 없었잖아요. 현실 인식이 있어야 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 얘기는 아주 철이 지난 얘기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이 지난데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또 하나는 이게 계엄의 정치인의 그 언어로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고, 저희는 이제 법조인이니까 저도 이제 부적법하다고 봤어요, 애당초부터. 자, 그거는 이제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지위나 신분에 따라 다른 거고, 부적절하는 것이 조금 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예. 그거 갖고 이 정당에서는 계엄을 옹호한다라는 것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당히 비약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경선에서 또 다른 주제 중에 하나가 한덕수 대행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출마 선언 임박했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은 그 한 대행 차출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히 한덕수 대행 차출론 언짢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화면 보시고요. 잘 시청자분들이 잘. 저는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정말 이기고 싶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아이디어를 내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아이디어를 막 내는 것 자체가 우리의 역동성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뭐 기분 나쁠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 국민의힘 여기서 선출하는 후보가 보수 진영을 대표해서 이재명과 싸우게 될 겁니다. 예, 한덕수 권한 대행은 평생 공무원한 늘공입니다. 정말 아주 훌륭한 인품과 경륜을 갖추고 계시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이재명을 꺾는 우리 역사적인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로 함께 노력한다는 것은 우리 당과 또 국민의 여망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함께 해서 반드시 이재명을 이기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비상식으로 봤죠. 이거는 당에서 후보 하나 정해놓고 또 예선도 거치지 않고, 우리는 예선, 중결선, 결선까지 간 사람이 또 날라와가지고 하자고 하니까 언짢죠.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덕수를 뛰어넘지 못하고 어떻게 이재명이를 잡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당원들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 언짢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 뭐 언짢다는 표현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 뜻으로 이제 동그라미를 쓰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덕수 대행은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지금 하루에 만약에 1%라도 관세를 낮춘다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 또 대통령 선거 관리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거의 변수가 아니라 상수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안철수 후보가 가장 솔직하게 대답을 한 거죠. 예. 각 후보자 개인별로 보면 나의 동무대가 되고 싶은데 누군가 끼어들면 그걸 싫어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힘을 합친다는 대의에는 다 동의를 한다. 근데 동의하는 약간 강도나 정도 이런 게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의 말씀이 당원들이나 아니면 국민들 시각에 부합하는지는 이제 표로 증명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누가 나오더라도 그분이 만약에 국민의힘과 힘을 합칠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 된다 그러면 뭐 합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합치는 과정이 지난할지라도 역대 보면 대선에서 항상 힘을 합쳐온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DJP 연합으로 사실은 본인이 원하는 국정을 피기 위해서 합쳤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안철수 후보와 또 단일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은 본인이 펼 수 있는 그 대의를 위해서 힘을 합치는 것을 저한 분은 여태까지 없습니다. 예. 그 과정이 지난해서 그렇지. 따라서 힘을 합치지 않겠다는 후보는 저는 없다고 보고 그런 후보들의 여러 가지 그 논의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그 4명의 경선 주자들이 단일화 방식도 조금씩 제시를 했거든요. 저희가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봤었는데 그 이승훈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입니까? 뭐 나오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단일화 방식은 뭐 공정하게 하겠죠. 그게 이제 좋을 거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후보들이 한덕수 대행 출마를 반대하다가 지금 다 찬성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길만 하다라고 본 거예요. 한덕수 대행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높아졌을 때는 저 사람 나오면 내가 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다가 이제 지지율도 다 떨어졌고 내가 국민의힘 후보인데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한 대행의 출마는 그냥 패전 처리 투수 또는 뭐 다른 후보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정도 수준이다 라고 보여서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는 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명분이 있어야지 국민의힘 후보를 좀 더 빛나게 해주고 또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대선 관리자가 나온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뭐 내일은 국무회의가 있으니까 국무회의 다음날 나와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왜 나와야 되는지가 없는 거잖아요. 억지로 뭐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은 이미 한덕수 대행에 대한 관심에서 멀어졌다라고 봅니다. 한대행 이르면 오늘 정대철 헌정회장 만날 것이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측 원로이다 보니까 이게 좀 상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어떤 해석과 분석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정대철 헌정회장을 만나 뵙고 뭐 상의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상의하는 단계라 그러면 사실은 너무 늦은 상의인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출마든 불출마든 마음이 섰고 그 출마든 불출마든 앞으로의 그 일정에 대해서 또는 향후 그 행보에 대해서 좀 상의하는 이 정도의 말씀이지 이제 앞으로 제가 나갈까요 말까요를 상의해서 마음을 결정하기 위한 여론 수렴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고 정대철 헌정회장의 저 말씀은 사실은 이제 만난다라는 말씀이고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전화 와서 단일화에 노력해달라고 뭐 부탁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언론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출마 공개 이전에는 정 헌정회장을 만나지 않지 않을까 오히려 좀 미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왜냐하면 만나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이게 다소 전달 과정에서 곡해돼서 전달 과정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출마를 만약에 결정하게 한 것이라면 출마 결정을 공개하는 그 방식의 문제 때문에 국민적 지지가 약간 왜곡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불출마 결정도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본인 입으로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국민적 예의인데 그것이 아니고 뭐 다른 인사를 통해서 얘기가 된다. 이 부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양당 간에 어느 쪽이든지 간에 다른 분의 입을 통해서 출마 결정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보니까 나갈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고 본인한테 들었습니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한테 들어서 그거를 국민께 공개한다? 저는 대단히 비형식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럼 오늘 나온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좀 간단히 볼게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고요. 그 뒤로 김문수 예비 후보가 13.4%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일단 선택지에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변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 저는 뭐 한덕수 대행 지지율이 이미 많이 떨어져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다자구도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50%에 육박하거나 50%를 넘거든요. 그건 뭐냐면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후보가 나오든 이미 이재명 후보로 결정을 한 겁니다. 뭐 중도 외연 확장이 안 된다라고 비판하지만 50%를 넘었다는 건 이미 중도 확장이 된 거예요. 이 여론조사 이상 나오기가 어려운 구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승리가 뭐 거의 확실시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한덕수 대행은 아마 나오면 이럴 것 같아요. 나 권력을 분점하겠습니다. 권력을 나누겠습니다. 뭐 임기 3년으로 개헌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임기 3년 개헌이 나라가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출마의 명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일 뿐이지 국민의 도움이 되는 출마 명분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이재명 대표께서 독주를 계속 해온 건 맞죠. 상당히 압도적인 거고 추세를 보면 이번에는 약간 50% 미만으로 내려갔어요. 같은 동일한 기관에서 했던 조사 이전 주보다는 50% 미만으로 빠졌다. 이것이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의 경선에서 후보자가 선출이 되고 그다음에 장외에 있는 후보자들과의 단일화 논의가 이어지게 되면 숨어있던 국민적 표심이 움직일 여지가 있는 것이고 모른 무응답층에 대한 표심이 좀 확인되는 과정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로서는 어쨌든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